네, 9월 2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PB 팀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어요. 네. 기분 나쁜 게 전강 후약. 네. 이게 상당히 안 좋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끝에 말아 올렸는데 미국 시장은 네. 우리는 오히려 끝에 가서 네.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한번 전체 시장 흐름 한번 이야기해 주죠. 이번 주, 지난주 흐름 이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흐름 되게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이게 주식이 힘든 이유가 사실 꾸준히 하락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이번 주처럼 커버리면 진짜 너무 사실 지치거든요. 올라도 힘들고 내려도 힘들고. 특히 이번 주가 정말 변동성이 극단적인 변동성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표현을 할 때 뭐 온탕 냉탕 증시라고 하지만 이번 주는 거의 뭐 열탕 해다가 뭐 갑자기 뭐 급속 냉탕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빠져도 사실 뭐 얼마 빠지지 않았겠지만 뭐 잭슨홀 미팅 앞두고 근데 8분 코멘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 여파로 월요일 날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아침에 초반에 좀 힘들었지만 하루 종일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수요일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반대로 또 올파랑이 나왔고 오늘은 조금 혼조세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힘든 시장. 특히 막판에 갈수록 금요일 오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주 시장의 뭐 학습 효과일지는 몰라도 오늘도 막판에 갈수록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경험을 좀 돌이켜 보면 금요일 오후를 보면 그때 그 시기에 시장이 센지 안 센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통상 금요일 오후가 약하면 주말에 또 뭔가 안 좋은 이슈가 나올까봐 파는 좀 약간 줄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전형적인 조금 약한 시장의 모습을 약한 체력의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히 좀 매매 트레이딩도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지난주에서도 좀 트레이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자 실제로 이제 고객님들이랑 하면서 대형주 가지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매하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접근했습니다. 뭐 지금 뭐 시장 방향성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워낙에 변동성이 심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사실 이 잭슨홀 미팅이 이렇게 변수가 될 줄은 거의 생각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다 드러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봤다고 하면 그 전에 미국 시장이 먼저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약간 잠재우는 듯한 코멘트는 조금 예상하긴 했었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유독 과민하게 반응하라고 한 코멘트인 것 같기도 좀 합니다. 사실 너무 그렇지. 올랐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연준 그 부의장들 그 위원들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주가가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기쁘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지금 당장은 파월 의장도 너무 과하게 단기 반등이 나오니까 약간 좀 좀 약간 제지시키는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 올리겠다라는 강경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조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조금 이제 하락을 조정을 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난 것 같고, 여전히 한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섹터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조금 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원칙을 잘 지키셨다라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번 주가 해볼만 했을 건데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어려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려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네. 수익을 내고 있다면 뭐 조금 수익 그렇죠. 조금 보고 팔겠지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서두에 다음 주가 뭐 이런 증시는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가 우리나라 증시 하반기에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명절이죠. 특히 이번 명절은 조금 길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물가 지표 발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 사줘야 주가가 이제 좀 지지가 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데 관망한다는 거는 주가를 사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주는 질질질 흘러내릴 가능성 또는 최소한 좀 거래대금이 한산하다. 요 정도 표현이 아마 어울리는 증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다음 주 추석이지라고 하는 걸 어제 알았어요. 아, 맞다. 하루하루 너무 하루살이처럼 급급하게 산 거지. 크니까 이게 사실 뭐 장기 투자 하시죠라고 하는 주식들 빼고는 뭐 그랬다라고 하면 뭐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워낙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단기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도 이제 7시에 지점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해가지고 리포트 있고 장 준비하고 회의하고 하다가 9시 땡 해가지고 정신 차려보면 11시 반 12시 점심돼 있고 점심시간 또 빨리 지나가가지고 점심시간에 뭐 엄청 또 요동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또 그런 거 하다가 또 상담하다가 하다 보면 뭐 4시 반 5시 반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하루 집에 가다가 해서 이번 주 보면 저희 작가님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금요일 오후쯤 이제 점심시간 되면 작가님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이번 주 뭐 하실 거냐고 그러면 벌써 금요일이군요. 항상 지금 몇 주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시간도 빨리 가고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일단 추석을 앞둔 우리나라 증시, 설하고 그다음에 추석을 앞두면 이게 중국 시장도 휴장하고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단기 자금들은 좀 이제 물량을 좀 줄이는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비중이 단기 관점에서의 그 큰 수급들은 굳이 그 연휴 리스크를 떠안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매수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조금 이제 한산한 증시 그리고 그냥 한산한 증시 평소와 같은 추석 전 일주일 전 증시가 아니라 이번에도 물가지표가 이제 전에 이제 8.5였는데 조금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은 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바로 직후에 미국에서 물가지표 발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거래를 한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거는 염두에 하나 두셔야 될 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수급의 이제 좀 단기 수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선물옵션 동시반기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인데 요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단기 관점이기는 한데요. 단기 관점이기는 한데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합니다. 이게 좀 사실 외국인들이 워낙에 포지션들을 양쪽으로 변동성을 넓혀놨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인 뷰로 해석을 하자면, 부정적인 뷰야 워낙에 이쪽에 나왔던 이슈들,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들 그런 것들로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고 증거들은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약간 중립적인 관점에서 단기 관점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선반영을 해서 지금 뭐 사실 달러 환산 코스피로 하게 되면 한 2,100포인트까지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부정적인 요인 말고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마인드셋을 하고 조금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8월 달부터 9월 달 정도의 코스피만 봤을 때는 지금 7월부터 볼게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7월부터 보면 이제 기사는 났었죠. 외국인들이 한 5조 이상 샀다라는 거. 5조 이상 샀다는 거 보시면 현물에서는 일단은 5조 이상 샀습니다. 네, 5조 이상 샀고요. 선물은 대신에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네, 반대로 보면 이거를 조금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선물로 계속 찍어 누르면서 현물은 싸게 사는 거죠. 변동성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변동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하다가 그걸 이제 시장 맞춰보겠다고 마켓 타이밍을 잘 맞추면 대박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위아래 그러니까 이번 주가 대표적이었잖아요. 월요일 날 마치 시장 이제 끝났다 완전히 그런 것처럼 하다가 화요일 수요일 언제 그랬는지 올빨강 나왔거든요. 거의 대부분 섹터에서. 그러다가 또 어제는 마치 또 계속 뚫고 2,500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또 밀어버리고 이런 변동성이 아마 앞으로 더 있을 건데 이런 변동성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장난질을 좀 하다가 현물을 계속 샀던 거죠. 쉽게 말하면. 현물을 사면서 선물을 찍어 누른 거죠. 그리고 환은 튈 대로 지금 올라와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더 환이 올라간다. 부정적인 뉴스를 그 관점으로 계속 놓고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이슈인 거고, 그 2009년도에 그 부동산 공매도 빅숏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더 폭락 올 거다라고 이제 막 최근에 엄청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상반기에는 빅롱이었는데 또 언제 또 바꿔가지고 인버스 투자하고 그러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니 반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생각해 보면 본인이 그 포지션을 위치 딱 만들어 놓고 대중들이 따라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어요. 100% 맞는 건 아니니까. 헤지펀드도 보니까 미리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리 사놓고 해놓고 그렇죠. 그 자신들이 말할 포지션들을 다 구축해 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마이클 버리라고 한 사람 그 헤지펀드 매니저는 그 하방으로 배팅 해놓고 구축해놓고 만들어 하는 거고 반대로 또 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공포 심리에 치울 건 없다라고 보고요. 다시 우리나라 증시 돌아와서 그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는 현물은 많이 사놨고 선물은 튈 대로 튀었고 아니 그 선물은 팔 만큼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환은 지금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환율 올라왔다는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10년 만에. 그렇지. 오늘만 해도 1360원. 그렇죠. 60원이었습니다. 와, 오늘 60원을 네, 뚫었네. 60원 뚫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달러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PWM에 있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화돼 있으세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예금이나 그리고 뭐 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나 엔화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근데 계속 이제 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분할 매도 하세요. 이제 환전하시는 거죠. 원화로 달러 갖고 있는 거. 사실 환은 애널리스트 분들보다 제 경험상 이건 지금 제 경험입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의 전망치보다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대표님들이 전망이 중소기업 뭐 이런 중소기업이든 네, 그냥 수출을 하시는 뭐 대기업 뭐 이제 임원분들이나 중소기업 오너분들이 사실 더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정확해요. 근데 이제 계속 1,300원, 50원 언저리서부터는 이제 환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더 올라가는 건 투기다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달러들은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지극히 상승으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보는 말입니다.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기술적인 반등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은 왕창 사놓고 있고 지금 7, 8월에 극단적으로 작년에는 다 좋다 할 때 외국인들 현물 팔기 시작했잖아요. 반대로. 그렇지. 근데 지금 반대인 거잖아요. 다 안 좋다 하는데 외국인들 현물을 사고 있는 구간이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서 다음 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옵션 만기 때 포지션 솔직히 지금 한 2,470 정도 기점으로 위아래거든요. 네, 2,450 정도 될 것 같아요. 2,450 정도로 아래로 푹 꺼지던가 아니면 조금 더 상방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 상방은 그렇게 여지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혹시나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일단 단기적인 관점이 맞는데 변곡 다음 주에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사놨던 현물하고 그 다음에 눌러놨던 선물을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면 반대로 현물 사놨으니까 선물로 주가 조금만 올리면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환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현물에서도 차익이 나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도 선물로 들어 올리면서 현물의 수익이 나면 차익도 나고 그 다음에 환에서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환이 이렇게 올라오면 수출 기업들은 반대로 우리나라 3분기는 좀 영업이익들이 좀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실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건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일단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그렇죠. 안 나오면 그냥 버티고 네, 저는 버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락 요인은 떨어지더라도 사실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400포인트 다음 주 당연히 뭐 오늘 나스닥 선물도 오전 내내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혹시나 다음 주 2,400포인트 언제든지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 주 전망치를 보니까 2,35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 정도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이나 같이 좀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확 튀거나 조금 종목별로 변동이 나온다. 오늘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4%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시총 2위인데. 네, 2위인데도. 그럼 사실 오늘 지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거의 뭐 떠받쳤다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단기 매매 하셨던 분들은 저 이제 환가라고 부르시는 분은 오늘 매도하셨어요. 일부. 이미 많이 갖고 계세요.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좀 사셨던 분들은 21선 근처에서 붙여서 샀던 물량들은 오늘 좀 떨고 반대로 오늘 좀 떨어지는 대형주들 있죠. 예, 그런 종목들은 좀 사고 뭐 그런 식의 매매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초대형주로만 예를 들어서 현대글로비스도 약간
잡주 정도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예. 거의 뭐 시가총액 상위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만 매매하시는 분인데 그거만 가지고 약간 비중 조절만 하는 매매하시는 사실 뭐 소일거리 정도로 하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전략이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9월 달에 다음 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의 전망을 뭐 긍정적인 관점을 해석한다면 물가 지표도 이제는 좀 확실히 6, 7월 정도가 정점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전망치도 사실 한 8.15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온다. 그리고 9월 말에 이제 FOMC 있는데 이제 그게 두 번째 변곡점이 좀 되긴 하겠죠.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선반영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지수는 급등은 하진 않더라도 이제 빠질 만큼은 빠져 있는 증시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해서 다시 2,800, 900 가기에는 어제 발표한 수출입 지표 보셨던 것처럼 지금 6개월 연속이거든요. 6개월 연속으로 지금 중국에 수출이 대한 무역 적자도 네. 4개월 네, 연속이고.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 수출입 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수출은 567억 달러고, 그 다음에 수입은, 결국은 이제 무역 수지가 95억 달러 적자를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연간으로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그리고 이 부분의 한 40% 정도가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런 결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어제 그저께 한경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10년 만에 뭐 반도체 침체 예상하고 있다. 요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또 몇몇 리포트에서는 당분간은 실적이 우상향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류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들이 하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뭔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싼 저가 메리트에 그거는 그 매수할 여력은 있지만 뭔가 공격적으로 뭔가 종목별로 다 완전 바스켓을 한국 주식시장을 산다 그런 개념은 아직까지 하려면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 뭐 예상하기 좀 어렵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참 물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늘도 상당한 그 매도가 나왔어요. 네. 370만 주, 네. 기관이 한 168만 네. 주 매도했으니까. 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씩 사고 있고 기관이 많이 팔아서 그렇지.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사고 있고. 네. 현대차 같은 거는 지금 매일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저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네. 그래 안 좋을 거야 라고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매도라 비중을 좀 줄여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담아야 될 때인지 헷갈리는 거라. 외국인 따라가면 이거 사야 되거든.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이게 사실 지금 싸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공격적으로 사실 저는 요즘에 뭐 이제 주식 상담 전화 들어오면 좀 늘긴 했거든요. 주식 저가 매수에 대해서. 근데 다들 저가 근처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식이들이 좀 있으세요. 네, 자산가 분들은. 있는데, 뭐 근데 걸어놓고 사지면 사지고 아님 말고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다들 그 관점에서. 다들 약간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싸게 사면 사지고 이 근처가 어느 정도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다들. 근데 공격적으로 사기는 싫어. 다 이 정도 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다만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방지법 피해주가 됐었는데 오히려 거기를 변곡적으로 단기 정도는 하락했지만 그 회복을 다 했거든요, 사실. 그렇지. 네.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섹터별로 접근 여전히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공시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국민연금이 매도했어요? 매도한 보고서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매도한 보고서고요. 8월 16일 기준이라서 이미 다 어느 정도 반영된 정보이긴 합니다만 직전 보고서에서 한 5억 1,850만 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6천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6천만 주 정도 줄었으니까 곱하기 한 평균 6만 원 정도 해보시면 3조 6천억 정도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매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국민연금은 계속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맞춰서 줄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정말 업종이 안 좋아서 줄였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주식을 좀 줄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관 매도 물량이 다 저기 네, 여기 연기금이네. 국민연금. 국민연금.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나온 거니까 뭐 사실 뭐 욕할 뭐 그래도 욕하면 안 될까? 저 우리 네, 삼성전자 그죠? 아니 국민은 사는데 국민연금이 너무 팔면은 그렇잖아. 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금의 사정은 알 거 없어. 근데 우리 다 연금 나중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사실 뭐 국민연금 최근에 기사 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 잘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올해 마이너스. 올해는 뭐 미국 주식도 워낙에 빠졌고 한국 주식도 많이 빠졌으니까 좀 약간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국민연금에서 많이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종목별로 대응은 하되 너무 하락한다고 그래서 뭐 현대차 마치 IRA 그 통과했을 때 이때만 해도 당분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버릴 주식은 없다. 예, 대부분 다 대형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다만 장기 투자로 어차피 물리셔서 장기 투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공포의 매도할 필요는 저는 일단은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좀 공격적인 매수 그렇다고 뭐 물타기 할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다음에 뭐 매수할 여력이 있더라도 뭐 매수할 여력이 없더라도 일단 다음 주는 조금 약간 그냥 관망하는 자세가 낫지 않겠느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장님은 주식이 손실 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근데 딱 항상 이제 계산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딱 보여지는 평단은 손실 나 있지만 위에서부터 사가지고 내가 최근에 산 100주가 그거보다는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그거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잔고에 찍어보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당일 이익 실현 손익은 마이너스로 찍히죠. 매도가 확정이 됐으니까. 근데 최근에 산 100주만큼은 일단은 그만큼은 올라간 거니까 뭐 그런 식의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잔고가 수익은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자산은 좀 늘거든요. 일단 그런 식의 매매가 다음 주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 이런 주식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뭐 한 2,450 넘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 줄이고. 근데 그게 싫다. 그냥 저는 보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네, 일단 어렵죠. 기본적으로 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오히려 좀 쉬운데 아니면 현금 네. 보유를 하고 있든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이미 물려서 네. 본의 아닌 지금 이 약세장을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라 네, 맞습니다. 네, 참 대처하기가 힘들 텐데 자 일단 다음 주 선물 옵션도 있지만 이제 추석 연휴도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다 정리하는 게 지금 우리 그 보니까 이경민 팀장도 뭐 아까 유튜브 이렇게 네. 딱 썸네일 하나 올라왔는데 네. 다른 데서 추석 전에 답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단기 관점은 정리하시는 게 명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안심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기 트레이더들은 계속 줄일 거거나 또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굳이 지금 네. 굳이 굳이 지금 뭐하러 힘들게 힘들게 네, 그렇죠. 그 관점이 될 불안한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서 가장 재미없는 증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만약에 상승론이 조금 힘을 하반기로 가서 받는다라고 하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은 좀 낮지만 그런 시장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도 보셨겠지만 종목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 네. 이번 주도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다음 주 그리고 당분간은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 이런 신조어가 주식시장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이 이쪽 섹터만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화정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칠공주 자문사 칠공주 기억나시나요? 자문사 칠공주는 모르겠어요. 네, 자문사 칠공주 있었습니다. 차화정 전에 나왔던 거. 자문사 칠공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요. 자문사 칠공주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차화정하고 자문사 7군데가 아니 좋아하던 자문사가 7가지 섹터만 엄청나게 샀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난 거라서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종목 그런 식의 그렇죠. 근데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건 나는 말 자체가 뭐 지금 원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원은 좀 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요? 원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매출이 가시적으로 그렇죠.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원전은 작년에 좀 시세를 좀 한전 기술이나
이미 작년 시세를 크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주가 흐름만 봐도 사실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하고 조선이나 2차 전지 일부, 그다음에 방산에 대비하면 원전은 사실 조금 매력도가 좀 사실 주가의 변동이나 위치들이 사실 좀 낮은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태자 이방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원은 조금 안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이 이쪽 태조 이방원이 실적도 뜯어보면 이쪽이 계속 사실 실적들은 좋아지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뭐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섹터거든요. 특히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쪽도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공장 가동이, 그다음에 풍력도 내년부터 이제 업사이드 사이클들이 나오니까 한다라고 하면 이번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해요. 근데 다만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보는데 네. 변동성이 사실 엄청나기는 합니다. 야,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죠. 진짜. 뭐 시장 상관없이 올랐잖아요. 저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요? 네, 그죠. 근데 이런 주식이 오히려 더 안 빠지는 흐름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면 이번 주에 엄청 변동성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하게 혼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죠. 한국항공우주도 상대적인 계속 안정적인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컸던 게 조선이었죠. 네, 현대비건. 이런 게 나올까봐. 어제 오늘 쫙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변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매매 한번 해볼 만한 증시가 되지 않았을까. 태조 이방원에 속하는 이런 종목들이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사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지금 저도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가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기 관점이든 중장기 관점이든, 특히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좀 저는 계속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조정도 잘 안 받는 것 안 받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이 진짜 기다리는 조정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문제인데, 이번 주에 풍력이랑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수소 정도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좀 섹터가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반등이 좀 이제 좀 다음 주 정도에 좀 분할로 매수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그와 반대로 작년에, 그리고 올 작년에 좋았던 지금 소부장들, 이번 주에 반도체 소부장도 좀 시장이 좋을 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은 또 하락이 더 세게 나왔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반도체 소부장들이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은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그나마 이제 하방을 잡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원익 QNC 정도인 것 같아요. 원익 QNC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ISC거든요. 이런 모습이 그나마 살아있는 것들. 근데 이게 섹터별로 다 갈려요. 네, 섹터별로 분명히 다 갈리는, 이거는 이제 뭔가 주도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개별 각계 전투의 흐름이 들어왔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 또는 리스크 관리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 그다음에 이세전지 소부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네. 이렇게 좋았던 주식 이제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맞아요. 지금은 지금은 더더욱이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응이 어렵긴 하지만 나는 여기 깨지면 일단 팔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일단 지금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특히 이제 하나그룹주들인데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올라오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이 이번에 인수가 사실 작년에 이제 불발됐잖아요. 현대중공업이랑.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약간 설이긴 하지만 하나가 대우조선 해양 작년에 실패했던 거, 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는 게 이제 하나그룹은 확실하게 뭔가 재생에너지와 방산 쪽으로 이제 조금 뭔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우주 방산업으로.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 이제 방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뭐 다 사지. 잠수함.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열심히
그 잠수함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 네, 거기서 대우조선에서 그때마다 이제 약간 이야기를 해서 업데이트 받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과정을 잘 거친다라고 하면 하나그룹은 정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 하나도 장기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또 좀 그래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 이렇게 치면 이제 한화와 관련된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한화생명이랑 손보는 조금 약간 뭐 그냥 금융주니까 좀 예외로 보고 주한화, 그다음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방산 쪽에 하나시스템도 있거든요. 하나시스템도 보면 2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방산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들을 보면 2분기 실적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지금 투자 컨센서스는 스트롱바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한화에 대해서. 네, 아니 한화 시스템. 아, 이건 하나 시스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시가총 2조 8천억인데 주가는 많이 안 올라 있는데 지금 투자 의견 이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은 지금 스트롱 바이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평균 목표 주가가 한 22,000. 아직 추정 기간 수가 4곳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추정치들은 이제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태조 이방원의 방에도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실 접근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는 게 맞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난 2등주 중에서 해볼 만한 거를 찾고 있다. 뭐 LIG 넥스원 말고 닉마뉴른 뭐 이런 애들 말고 조금 아직 덜 오른 거 찾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 시스템도 접근해 보시는 데는 참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좀 물량소가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에도 참 김승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어떻게든 그 어려운 네. 상황에서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한화 주주들을 열받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합니다만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은. 그때 만약에 대우조선 그때 아마 5조 이상이었던 걸로 네. 기억이 되는데 인수가가 그때 2008, 2009는 조선 전성기였죠. 20만 원대였거든 네, 대우조선이. 전성기였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인수했으면 한화는 아마 지금 공중분해 됐을 수도 있어요. 승자의 조건.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년 고생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사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방산 쪽이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사실 그렇죠. 투자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가 이번 2020 만약에 나중에 하나가 몇 년 뒤에 정말 지금보다 재계에서 엄청 큰 순위로 서열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2022년이 정말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은 저도 계속 공부해보고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하긴 블락락에서는 갑자기 그거 우리 ESG, 네. ESG 경영해가지고 ESG에 포함되지 않는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 기업 네. 한화 대표적인 방산이라서. 왜냐면 무기사업들 무기사업이니까. 방산 우리 투자 못해 네. ESG로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기업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우주를 곁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앞으로 해석의 여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여기서 정리를 하면 네. 사실 뭐 5조를 샀느니 7월 달에 네. 그 외국인들이 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팔고는 있으나 그래도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선물은 9월 달 들어와서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엄청나게까지는 아니라고 아닌가요?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근데 이게 1조 넘는 것 같은데 네, 이틀간. 1조, 지금 3일 동안 해서 1조 6천 팔기는 했는데 그동안 매수해왔던 부분의 청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게 다음 주 우리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 다음 주 목요일.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한번 좀 흐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거 이제 무당 같은 걸 원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건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현물 사놓은 이유. 이미 오늘 조금 사실 기대했던 거는 어제도 사실 장중에 선물 매도가 한 1조 이상 넘었다가 막판에 7천억까지 줄인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6, 7천억 정도 팔다가 막판에 좀 줄일 줄 알았는데 많이 안 줄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규모에서 계속 일단은 팔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선물 매도 규모를 보면 1조 정도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매도가 다 나온 거예요. 사실 중립으로 가다가. 네, 이번 주에 1조 6천 팔았으니까 그동안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최근 3일 동안 팔은 게 이제 1조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현물은 잔뜩 사놨고 여기서 더 밀어버리면 그동안 사놨던 현물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적인 하락의 확률이 좀 오히려 있지 않을까. 선물을 다시
옵션 만기를 네. 앞두고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그래야 이제 그때 현물을 팔 것이다. 그렇죠. 좀 네. 비싼 가격에. 네, 그렇죠. 아니면 조금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아예 2,300 이하로 확 밀어서 선물로 그러면 더 살 수는 있겠죠. 더.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 공포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만약에 시나리오 일대로 선물을 좀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반등이 되면 그때 좀 우리 매도를 하자. 매도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사실 명절 전이라서 확률이 좀 낮은 것 같고 그렇지. 그냥 약간의 반등 또는 그렇기 때문에 명절 지나고의 변곡점을 예상을 하는 거고 혹시나 다음 주에 또 뭐 강경한 코멘트들 또는 물가 전망치에 대한 또 안 좋은 전망들이 또 나오면서 아예 지금 왜냐면 이제 옵션에서는 양매도거든요. 확 변동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매수 관점이 위로 상방이라는 게 아니라 아래쪽 방향보다 위쪽 방향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아예 얘네들이 아래쪽으로 확 밀어버려가지고 2,300포인트 초반까지 간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아마 못 버티고 현물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그때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때 현물 산다라고 하면 그때는 살 필요는 있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현금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시나리오들을 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금이 좀 중요하다. 어쨌건 거죠. 다음 주에 좀 장이 오르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오르면 조금 그런 게 비중을 맞다라고 줄이자. 생각합니다. 네, 막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좀 특징적인 섹터 종목이 좀 두 가지가 있어서 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좀 가슴 아픈 종목이죠. 아까 얘기도 했었던 원전 관련 주식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중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저거를 워낙 여러분들이 네.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갑자기 그죠. 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시간 외 네. 네.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장기적으로는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전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제가 머뭇거렸던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원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렇지. 다만 이게 우리가 한때 작년에 많이 나왔던 게 SMR이거든요. 소형 모듈 원자로. 근데 그게 사실 실제로 미국에서 같이 하는 기업이랑 실제 결과물이 2027년 정도 빨라야 2026년, 2027년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꿈만 갖고 올라가기에는 사실 멀기도 멀었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나 수혜는 받지만 받지만 정말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의 정말로 관점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정말 상용화 되기까지가 2027년이지 변수는 여전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한전 산업도 한전 기술이 작년에 10배 났잖아요. 그럼 대시세 뭔가 수급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좀 약간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수급적인 이슈하고 실제로 영향받는 게. 근데 블럭들이 나오면서 이게 항상 두산그룹주들은 항상 갖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리스크들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지주사 그 재무 이슈 때문에 또 블록들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에는 좀 안 좋은 의견이 나왔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한번 빵 나와버리면 다음 나오기까지는 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2027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뭐 10만 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아마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물리신 분들 또는 뭐 22,000원대에서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좀 가슴 아프겠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손절 안 하실 거라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어젯밤 공시죠. SK케미칼은 매수 공시가 들어왔습니다. SK케미칼이 오늘 음봉 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12%, 13%까지 12% 정도 올랐었나요 오늘? 네, 13%까지 갔었네요. 105,000원에 음봉이긴 합니다만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나왔고요. 근데 모 회사가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을 108,800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디스커버리가 어제 공시 1,000억 원 매수 공시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죠. 네, 맞네요. 다시 주가 원위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108,800원에 매수하겠다라는 거죠. 108,000원. 네, 그러니까 오늘 근데 계전에 계속 9만 원대에서 헤매던 주가가 3,000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 회사가 108,800원을 산다는 거는 대략 한 109,000원, 11만 원 정도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만 해도 사실 꽤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지분이 시총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했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 움직였고, 그 다음에 안다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운용사에서는 공개 매수액을 15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코멘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K 디스커버리의 SK 케미칼 공개 매수 가격을 15만 원 올려야 한다. 뭐 주장했습니다. 뭐 그래서 적정 주가로 보기에는 아직 너무 한참 미치다라는 거죠. SK 케미칼. 예. 그래서 사실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치만 갖고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이 가격이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분 가치 갖고 평가하기 사실 좀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도 꽤 많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싼 가격의 흐름이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의 공개 매수로 인한 이제 주가의 이제 변동성이 이제 촉발이 된 건데, 일단은 거래량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도 실렸고요. 이거 보시면 음봉이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대량 거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들은 분명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재밌다기보다는 장중에 좀 여러 가지 매수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오늘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최대 주주 이제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손준 회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MBK 파트너스한테 지분 매각 안 하겠다. 예, 파냐 마냐 말이 있었는데 안 하겠다라는 공시도 나왔었고, 이번 주에 급등했던 주식 중에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번 주에 히어로는 앱클론이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 꽤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런 주식들도 좀 있었고, 그에 반해 뭐 계속 좀 약간 관심 갖고 봤던 박셀바이오, 이거는 제가 그냥 흐름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번 안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네, 어제 한번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 번 더 했었죠. 그래서 바이오텍들이 지금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저는 이제 사실 박셀바이오가 어제 조금 이제 의혹이 있는 기사가 나오면서 좀 장중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바이오들이 좀 영향을 받을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고, 뭐 오늘 신테카 바이오 같은 회사도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한 모습들을 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매드팩토 또 오늘 좀 4% 정도 급등이라기보다는 좀 상승하는 모습.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그렇고 좀 이제 시장에서 다른 거 대비해서 좀 탄탄하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에스모라고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다음 주에 뭐 참석한 학회들 참석하는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좀 있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좀 그 학회 직전에 급등하면 매도는 한국 바이오 주식 국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뭐 HLB 시리즈라던가 또 관련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 이슈를 좀 급등하면, 특히나 다음 주는 추석 전이란 또 이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현금을 만드는 기회로, 이게 비단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조금 무조건 본전에 파신다라는 생각이라기보다 좀 손실이 좀 줄었으면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장 마감 후에 나온 그 대차거래 잔고 증가, 네. 요거를 보니까 이게 좀 보는 게, 야, 우리금융지주 290만 주, 삼성전자도 250만 주, 대한전선도 210만 주.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주식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 네. 오늘 하루에. 원래 이런가요? 사실 우리금융지주나 그다음에 신한지주나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나 지금 사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고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반응이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1등이 지금 우리금융지주로 네. 290만 주 이제 대차 잔고 늘었고 오늘 하루. 네. 근데 4위가 하나금융지주 네. 역시 112만 주. 네. 5위가 카카오뱅크 108만 주. 네. 금융지주를 6위가 BNK 금융지주 98만 5천 주. 금융주가 그냥 쫙. 네, 이게 흡입이 왜냐면 됐어요. 이제 이제 은행들은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상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평가손이 떨어집니다. 기업이 됐든 네. 개인들에 대한 네, 대출이 특히나 채권, 이제 왜냐면 이제 뭐 저축은행에 대한 별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채권들 이제 평가 손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 지금 보니까
2위 삼성증권 63만 주. 금리 14위. 인상기에 증권사들은 확실히 좀 피하긴 하셔야죠. 12위. 네. 14위가 기업은행 60만 주. 네. 15위 NH투자증권 52만 주.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저는 배당 엄청난 고배당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셨던 분 중 한 분 중에 자기는 배당주 매매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배당주 매매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정말 재미없다고 배당주 투자 한국에서는 그렇죠. 사실 미국 주식이 낫다고 그냥 그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배당주도 사실 한 몇 억씩은 들고 있어야 배당 받는 맛이 나지 사실. 사실 배당주를 몇 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종합과세에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배당주 그러면 또 메리트도 좀 없고 약간 좀 한국에서의 배당주 투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나마 최근에 금리가 올라서 최근에 아까 제가 잠깐 저희 센터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 좀 약간 뉴스도 찾아보시면 요즘에 자산가분들은 확실히 채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채권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서 4% 중반대의 고금리 AA 채권들이 이제 고금리 채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만기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것들로. 그래서 확실히 조금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결국은 이제 거액의 뭐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큰 손들이 위험 자산을 조금 팍팍 사줘야 또는 기관들을 자금에 좀 밀어줘야 이제 주식시장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일단은 큰 자금들이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대부분 기업의 그 자금이라던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좀 돈을 풀어줘야 자금이 좀 이제 좀 들어와서 매수 이제 좀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물음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당분간은 막연하게 데이터를 들이대서 이게 조금 약간 선반영이냐 또 약간 주식의 가격하고는 좀 다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조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들 채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8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심리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이번 주도 참 힘들었지만 다음 주도 정말 그 기대와 그다음에 네. 뭐라 그럴까 불안감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수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오히려 당일날보다 전날이나 전전날에 포지션 변동이 급격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전날이나 전전날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면 반대 포지션을 좀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면 일단은 약간 매도 기류, 매도결, 그다음에 급락이 나오면 매수결 이런 식으로 아무리 명절 전이라고 하더라도 네.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일단 접고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원달러가 우리가 0.57% 올랐지만 네. 일본 엔저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심했잖아요. 맞죠, 근데 네. 일본은 1%가 하락했어. 네. 그러니까 이거 환율이 올랐어, 급등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 이게 지금 강달러의 문제지. 그렇습니다. 예, 네, 한국의 문제는 문제까지는 아니다. 네. 네. 일단 현재 시점 6시 반 기준으로는 영국과 독일, 독일의 닥스 이 지표가 1.35 상승하고 있네요. 네. 유럽 쪽이 시장이 전부 상승하면서 뭐 1% 가까이 다 오르네요. 영국도 그렇고 유럽. 어제 미국이 올랐는데 한국이 아직 우리나라는 그걸 반영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월요일 좀 기대는 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에는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자. 네.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센터의 그 서울 파이낸스 예, PWM 서울 파이낸스 센터의 어려워 여기는. 황유현 팀장이었습니다. 이거 왜 PWM이에요? 이제 홍보의 시간을 주는 거지. PWM이요.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일반 그러니까 프라이빗이다, 정보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조금 황유현. 있으면 이제 저희 회사 사명도 이제 바뀌어요? 신한투자증권으로 뭘로? 신한투자증권으로 바뀌어요. 신한투자증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황유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
오늘 참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일단 편안하게 주무시고 주말에도 편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2시 공매도 고수시죠. 김용옥 선생님과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네, 고민이 있으신 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의논하면서 네, 짐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그리고 저녁 8시 김민수 대표의 주간 찐시황, 일요일 저녁 8시에는 민재기 팀장의 주간 찐시황 준비되어 있고 실시간 댓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역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